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27일 수요일 주스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여의도 공원에 눈이 온 사진, 저의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출근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 2월이었나요? 그때도 정말 여의도의 가로수에 눈이 소복히 쌓인 그런 장면을 보면서 출근할 때 너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멤버십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은 또 24년 겨울에 또 첫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참 쌓여 있고요. 저는 이 첫눈은 여의도의 그 창밖에 광경을 보면서 참 사무실은 참 잘 얻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른 장면 약간 보여드릴까요? 저 멀리 보이는 가운데 기중기 같은 게 보이는 곳 있죠. 빨간색 건물이 파크 1 건물이고요. 파크 1, 파크 2. 그리고 오른쪽에 은빛 색깔의 찬란한 빌딩이 IFC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건물이 바로 동양 최대 백화점 더 현대입니다. 제일 왼쪽에는 LG의 쌍둥이 빌딩이고요. 쌍둥이 빌딩 보이죠? 쌍둥이 빌딩이 보이고, 그리고 그 파크원, 저 멀리 보면 한강이 볼랑말랑하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불꽃 축제에서도 저 파크원과 LG 트윈스 빌딩의 뒤로 또 화려한 불꽃 축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축복받은 나라에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에서 이 나이에 여의도에 많은 애완도 있긴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는 곳이 바로 또 여의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에서 이런 투자업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부터는 우리 인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러닝 크루 하면서 제가 앞에서 달리고 우리 직원들 함께 달리면서 같이 금융을 배워가고 투자가 뭔지 함께 이렇게 뛰어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경제적 자유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마라톤 하면서 뛰어가는데, 그곳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계절이 뚜렷한 여의도 공원에서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우리 크루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러닝 크루 우리. 자, 그러면 바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또 박전무님의 이 삼천포가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이제 해가 싹 나올랑 말랑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름이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 그죠?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투자자 분들의 닉네임 중에 주식농부 박영호 회장님의 이 주식농부라는 그 닉네임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또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 계절성을 타는 그런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아서 투자가 어렵기도 하지만 겨울이 오면 이렇게 눈을 즐기고 폭서가 있는 한여름에는 또 우리는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강릉이라든지
또 서해안, 동해안, 부산, 해운대 등 가서 또 여름을 즐길 수가 있고, 그래서 계절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하면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계절이 계절성이 뚜렷한 기업의 그 이익 추이와 그리고 주가 추이 변동성을 잘 이해만 하면 저는 참 돈을 벌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호 회장님이나 제 주변에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지배구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래도 돈을 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희망을 갖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햇빛이 너무 환해서 잠깐만 블라인드 좀 내리고 오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발췌를 쭉 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오늘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빠지긴 했었잖아요. 그죠? 빠지긴 했었는데 보면 이 무역협정 국가에도 관세 폭탄 던진 트럼프 뭐 이런 기사도 있지만 막막한 백세 시대 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 이것도 마지막 기사로 좀 다룰 생각이고요.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당선의 6개월 뒤 경기 전망 비관, 집값은 오른다는 주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쭉 보면 이쪽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되면 우리가 쏜다. 네, 요 기사 되게 좋더라고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요 기사 보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기사가 또 하나가 AI 주도권 소프트웨어로 이동 중 팔란티어 외에 유망주는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네, 쭉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요. 요 기사도 좋습니다. 골드만삭스 내년 한국 경제 1.8% 성장에 거쳐 미중 긴장은 블라블라 돼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골드만삭스의 2025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전망해 보면 한국에 대해서 중립, 중국에 대해서는 오버웨이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한국 경제 성장은 요런데 어떻게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한편 중국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이 이들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다는 이유에서 나온 조치로 북미 3국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 관세 폭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데 필요한 행정명령 서류에 서명할 거다. 언제? 취임 첫날. 이것 때문에 걱정들 하는 거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는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는 이 펜타닐 등 마약과 이민자들이 제대로 단속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마약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제가 원문도 좀 읽어봤거든요.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bringing 뭘 들고 오냐면 이 범죄와 crime과 drug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수준이 지금 never seen before,
과거에 본 적 없는 그런 수준으로 마구마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구체적인 관세 정책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었죠. 하지만 어제 이 발표로 관세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국제긴급경제권법 IEEPA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고요.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 경제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세 나라는 USMCA, 미국,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 무역협정을 맺었었고요. 캐나다는 총 수출의 75%, 그리고 멕시코는 83%가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 2, 3%가 중국이고, 그죠? 미국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10% 정도 하다가 최근에 거의 20%까지 우리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심하네요. 75에서 83%니까 야. 트럼프는 취임 시 3국 협정을 대대적으로 손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무역 수지 추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9월 달까지 22년에는 772억 달러였었고요. 그리고 23년 9월, 이게 한 달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누적이 아니라 한 달 622억 달러, 그리고 24년 9월에는 844억 달러,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있고요. 미국 무역 적자 국가 현황에서 미국이 어떤 나라랑 무역을 해서 적자를 많이 내는지 나와 있습니다. 중국 어마어마하게, 이게 23년 기준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한 400조 됩니다. 400조. 네. 그리고 멕시코가 한 200조 되네요. 네, 멕시코도 돈 많이 버네요. 미국하고 무역해가지고. 그리고 베트남이 한 1,400조가 넘고,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그리고 한국 여기 있습니다. 한국도 우리가 미국하고 무역해서 한 70조 정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만, 이탈리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보면 사실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그 달러를 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한국까지 물건을 수입해 주면서 이 찍어낸 달러를 주는 거죠. 약간 씁쓸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날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기존의 추가 관세 10%를 더 매길 것이라는 예고도 했고요. 중국과 대량 약물, 특히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서 중국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추가 관세 외에 또 10%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예고와 관련 주미 중국 대사관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무역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며 무역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입장을 냈고요.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캐나다는 주스틴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통화해서 우호적인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대화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본의 하야시 켄타로 다이와 정권 수석 전략가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결국 일본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우리나라 수출품을 통해서 마약이 미국으로 간다 이런 거는 그나마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준 요 관세 폭탄 우려는 조금 지나친 우려가 좀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요 기사도 재밌습니다. 아까 자, 전기차 보조금 폐지되면 우리가 쏜다. 그래서 누가 쏜다는 거지? 테슬라 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무슨 말을 하셨네요. 자, 미국의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IRA 혜택을 사실상 폐지해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 해도 주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CNN Presidential Debate. 요거는 보니까 27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 첫 토론회와 관련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언론에 답하고 있는 24년 6월 27일 사진인데 굉장한 멋쟁이다, 그죠? 네. 약간 마이클 더글라스, 네, 원초적 본능에 나왔던 마이클 더글라스, 네, 좀 닮았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며 캘리포니아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제공했던 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서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최대 $7,500, 약 1,000만 원, 1,0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세액 공제를 폐지한다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의 깨끗한 공기와 녹색 일자리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인수위가 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를 검토하는 와중에 나왔고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7,500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었죠.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IRA는 그린 뉴 스캠,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하면서 당선되며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다뤘었죠. 특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등극한 이 앨런 머스크를 견제하는 듯한 조건도 내걸었는데 그는 새 보조금 정책은 시장 점유율 제한을 포함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테슬라 제외를 선언했고요.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1년 캘리포니아의 규제, 세금 정책에 반발해서 테슬라 본사를 이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였나요? 거기에서 텍사스로 옮겨버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적 올바름을 앞세운 정책에 반발해서 스페이스X와 X의 본사 이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 트럼프 2기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는 환경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 싸움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일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부활시키려면 주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가 연방정부와 소송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네요. 뉴욕타임즈는 뉴섬 주지사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당국자들이 환경, 이민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트럼프와
장기전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했고요.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자동차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만약에 IRA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하게 보조금을 아마 주정부에서 주려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팔란티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2의 팔란티어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외에 유망주는 엔비디아가 촉발시킨 AI 수혜주 랠리에 더 많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AI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폭등세를 보인 가운데 소프트웨어 주가 AI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주가가 급등한 하드웨어주 다음으로 폭넓은 수혜주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게 벌써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AI 서버,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에 일단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 TSMC 등등 해가지고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자,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놨더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누가 돈 버는데, 인프라를 깔아놨더니, 고속도로를 깔아놨더니 편의점이 돈을 버나 아니면 고속버스 회사가 돈을 버나 그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가 돈을 버나, 요걸 빨리 찾아가지고 알박기 해야죠. 알박기.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버스가 이끄는 기업 분석팀은 25일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거대 언어 모델이 계속 출시되면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AI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에 오늘 네이버가 20만 원 찍었다고 아까 본 것 같은데, 네이버 주식을 왜 외국인들이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 저희가 아침마다 모닝브리프에서 커버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보면서 머릿속으로 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지금 머니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의 마라강을 건너는 누 때를 딱 생각해 보면서, 자, 지금 돈이 어느 정도 건너가고 있는가. 팔란티어라는 대장 누가 빵 뛰어가면서 내가 대장이야 보여줬고요. 그 뒤에 줄줄이 이제 기업들이 나올 거고, 돈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자, 이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 회사인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 분석 회사인 일라스틱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네요. 스노우플레이크와 요는 회사도 차트 한번 봐야 되겠네요. 또 팔란티어와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 목표 주가를 높였다. 팔란티어는 얼마 올랐고 스노우플레이크와 일라스틱은 얼마 올랐고, 세일즈포스는 어제 좀 하락했네요. 아이버스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언급하며 아이버스도 축구 좋아하나 본다, 그죠? 맨날 보는 걸로 비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팔란티어를 AI 성장 스토리의 메시라고 평가를 했네요. 또 향후 18개월 동안 팔란티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팔란티어가 AI 플랫폼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7달러에서 75달러로 올렸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상태, 스윗스팟에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올리고 목표 주가 $190 제시했다고 하네요. 일라스틱에 대해서도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얼마. 일라스틱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 22일 주가가 14.8%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CT는 일라스틱의 목표 주가를 $150, 바클레이저는 $138로 상향 조정했고요. 웨드부시는 세일즈포스에 대해서도 최근 고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더 낙관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375로 높였다고 합니다. 트루이스트 역시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신제품 촉매에 대한 신뢰도 증가와 관련 혁신 사이클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380로 올렸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미국 시장에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죠. 네, 작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모멘텀이 없었어요. 계속 주가 관련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의 이번에 교훈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예, 실패를 했건 투자로 성공을 했건 투자에 있어서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의 더 많은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걸 저희는 이제 백서를 적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해가 끝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백서를 적어봅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번에 내가 이런 걸 놓쳤었구나. 다음에는 이런 걸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내가 실수를 안 하려면 요런 거를 체크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제가 뭐 수백 수천 번의 실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항상 실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라고 우리가 메모를 해서 그걸 다음 투자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번에 하드웨어 쪽에 대장주는 엔비디아였잖아요. 자, 그러면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는 일단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팔란티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그 밑단의 방법, 저런 기업뿐만 아니라 뭐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뭐 네이버가 외국인의 요 관점으로 지금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한때 $93,000 붕괴, 건소는 55,000개 더 샀다라고 돼 있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 1위인 이 회사가 $100,000 고지를 앞두고 지금 $92,000까지 밀린 가운데 암호화폐의 큰 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5만 개 넘게 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 그 비싼 비트코인을 또 5만 개나 또 더 샀네요. 야, 대단하시네. 자, 비트코인은 얼마가 뭐 됐고, 이번에, 지난 23일까지만 하더라도 99,655.5달러까지, 야, $100,000 바로 직전에서 좀 밀렸네요. 그러면 $100,000로 생각하고 지금 92,000이면, 고점 대비 8%다, 그죠? 8%면 뭐. CNBC는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지난 5일부터 무려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상승세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등장했고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얼마가 됐다. 암호화폐 자산관리 업체인 비트와이저의 안드레 드라고시 유럽 연구 책임자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 랠리에서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은 $100,000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다만 그는 비트코인의 조정 움직임이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고 합니다. 드라고시 책임자는 비트코인의 랠리는 단기적으로 잠시 멈춘 것이라면서 현재의 하락세에 대해서는 이는 비트코인 시세의 변화라기보다는 강세장 교정일 수 있다. 교정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correction, 조정을 correction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강세장 속에서 나오는 이 correction을 교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어 비트코인 밸류에이션 여전히 과도한 수준. 이라며 올해 초 신규 비트코인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른바 반감기와 같은 공급 압박이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 18일에서 24일 일주일 사이에 비트코인 5만 5천 개를 추가 매입했다. 대단한 뚝심입니다. 그죠? 이번 매수액은 54억 달러. 야, 돈이 그렇게 많네요. 한 7조를 더 샀다. 그죠? 야, 개당 평균 매수가는 근데 97,862달러? 물렸네요. 이번에 산 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번 매수는 지난 11일에서 17일에 사들였군요. 그 전에 또 5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그때 매수 가격은 88,637달러입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개수인 1980만 개, 총 2100만 개에서 지금 이 채굴을 한 게 1980만 개가 유통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한 2%에 해당되는 38만 6,700개가 되어 있군요. 총 매수액은 219억 달러이고 평균 매수가는 5만 6,76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7천만 원 정도에 샀다. 그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 왔고요. 매수 초반에는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지만 이후에는 주식이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사용했고요. 이번 매수에도 전환사채 발행으로 약 30억 달러를 주식 560만 주 매각으로 24억 6천만 달러의 매수 자금을 확보해서 또 샀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주식 매각을 통해서 128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보수파의 인기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도 최대 2천만 달러의 비트코인 매수 계획을 알렸고요. 럼블의 회장 겸 CEO인 크리스 파블롭스키는 25일 성명에서 우리는 세계가 여전히 비트코인 도입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회사의 초과 현금 보유량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 오태민 교수님도 저기 트럼프 2.0 책 있잖아요. 저 트럼프 2.0 책 공유한다고 오태민 교수님 만나가지고 되게 큰 인사이트를 저도 좀 배웠거든요. 최근에 유현준 교수님의 채널에 또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 어제도 봤었는데요. 굉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태민 교수님 책이나 영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내년 한국 경제 1.8% 성장에 그쳐 미중 긴장은 한국의 기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 하셨나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전무님이시군요.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경제학 박사 하셨나 보다. 그죠?
자,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을 1.8로 예측을 했고요. 최근에 어디는 뭐 2%까지 낮췄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안 좋게 본다 그죠? 기준금리는 2.25%까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26일 지금 서대문구에 위치한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에서 25년 한국 거시경제 전망을 주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셨군요. 자, 여기서 이 권 박사님이 내년에는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만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국의 내수는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후반기부터 수출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을 했고요. 다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항상 중요하죠. 뭐든지 우리는 위기 속에서 이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닌데 이 기회를 찾는 것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기회 찾는 게 훨씬 승률이 높고 또 되게 짜릿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강의 갈 때마다 늘 얘기를 하거든요. 뭐 대학생들 강의가 됐다 하면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온다는 거죠. 제가 만든 말인데도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온다. 자, 권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6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일부 품목에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미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10% 더 높은 관세를 중국에 부여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고려해서 전체 품목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IT 기기 등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이것도 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면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높아져서 한국의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라고 했고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기계, 전자제품, 2차전지, 드론을 비롯한 전략 물품 수입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들여올 건데 한국산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옷을 포함한 비전략 물품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전략 물품의 수입 비중은 관세 유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이 당장 자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해당 시장 규모가 이 1,000억 달러임을 가늠을 하면 한국 수출에 오히려 이 업사이드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역 갈등과 함께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AI의 역할이 국내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지역에서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뒤집으려고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특히 AI가 실생활에서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한 만큼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AI를 받아들일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고요. 내년 초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면 중국 위안화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위안화와 동조화를 보이는 원화도 동반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한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셨군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1월부터 인하되기 시작해서 2.25 정도까지 인하될 것으로 점을 쳤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소 매파적 세체를 나타냈던 지는 10월 금통위와 달리 기준금리를 이번에 동결하겠지만 28일입니다. 이번 28일에는 뭐 동결하겠지만 1월에는 인하한다라고 보고 계시군요. 한편 중국 시장의 경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습니다. 연내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회 요인보다 하방 위험이 더 크다는 이유고요. 미국의 20% 관세가 중국의 경제에 충격을 주는 시점은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았거든요. 자료를 찾았는데 골드만삭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거기서 나온 자료였고요. 이 서머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켓 중에서 필리핀 오버웨이트로 상향했고요. 싱가포르는 언더웨이트에서 마켓 웨이트 정도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 24년 오버웨이트 했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MSCI 차이나와 그 다음에 차이나 A 주식은 오버웨이트 하라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막한 100세 시대 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인데 이제 우리가 이 100세 시대로 준비해야 되죠. 1인당 생애 주기 적자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요때 일하기 전까지는 적자죠. 이 적자를 누가 부담하냐면 부모님이 부담해 주시죠. 부담해 주시는데 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요때가 아마 대학 들어갈 때인가 보다, 그죠? 17세 4,110만 원 이렇게 적자가 나네요.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가 61세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적자. 노동소득이 아마 확 줄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노동소득이 파란색이네요. 파란색이 발생을 하면서 요 43세 정도 됐을 때가 4,300만 원 흑자인데, 자, 그러면 이 전체 흑자가 어떻게 보면 요 적자는 부모님이 메꿔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내가 적자 나는 거랑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 주셨으니까 또 우리가 또 자식들 계속 뒷바라지 해야 되다 보니까 자식들 적자. 잠깐만요. 이 정도 되면 자식들이 다 흑자로 전환을 했겠네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43세에 정점을 찍고 그러다가 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전환이 되고 인생에서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큰 흑자 기간이 33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다, 그죠? 100세 시대인데 뭐 100세까지 아니더라도 뭐 90세 지금 평균 연령이 한 83세에서 좀 더 올라가죠. 85세라고 봤을 때 85세 중에 흑자 기간은 33년. 그럼 52년, 50년을 적자로 사는 거다, 그죠? 네. 뭐 밑에 쭉 보면 생애 주기는 연령 증가에 따라서 적자, 흑자, 적자 요 3단계고 이 표에서 봤던 내용이고, 자, 그러다가 44세부터 다시 생애 주기 흑자 규모가 쭉 줄다가 61세에 적자로 전환이 되는데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부터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데 반해서 만 원에 따른 교육비, 그 다음에 생계비, 의료비 등 그렇네요.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돈 들어갈 곳은 줄지 않는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요. 적자 재진입 연령은 2010년에는 56세였는데 지금은 61세로 5세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고령화와 더불어서 일하는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죠. 자, 한편 22년 우리나라 국민의 총 소비, 우리나라 국민의 총 소비가 1364조 정도 총 소비한다고요? 그래요? 우리나라 1년 GDP가
GDP가 1.6조 달러 그러면 지금 뭐 달러 기준으로 다시 원화로 환산하면 어쨌든 약간 2천조라고 그냥 보고 1800조, 1900조 그냥 계산하기 쉽게 2천조. 근데 2천조에서 총 소비가 1364조면 그러면 요게 좀 소비가 60%가 넘는다는 얘긴데 그죠? 우리나라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적어주시고요. 자, 1년 전보다 한 10% 늘었고 노동소득은 1168조 정도 되고 GDP는 국내 총생산이니까 우리가 또 해외 나가서 쓰고 하는 거는 여행 수지로 해서 무역 수지에 계산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소비 규모가 노동소득을 상회하면서 195조 4천억 원의 생애주기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총 소비는 1364조인데 노동소득은 1168조니까 그렇죠. 소비는 이만큼 더 늘었는데 노동소득은 요만큼밖에 안 늘었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면 노동 연령층은 15세에서 64세에서 143조 9천억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유년층은 뭐 176조 돈이 들어가고 노년층에서도 162조 적자가 기록이 됐습니다. 적자는 정부의 공공 이전 등으로 메워지고요. 정부는 노동 연령층에서 순유출 190조 된 것과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을 유년층과 노년층의 교육보건, 연금 등에 이렇게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낸 이 세금으로 그죠? 씁쓸한 또 이 불편한 진실, 씁쓸한 현실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이 노동소득으로 해서 이 뒷부분에 적자를 메꾸려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재테크 방법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상황에서 노후를 맞이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저희 채슬리의 임직원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근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눈은 첫눈이 내린 오늘 27일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